고3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이제 내신이 다 끝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몇 학년 때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성적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내신을 그 이전부터 대입을 준비한 친구들 있을 거야. 근데 성적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내신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끝났고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7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뭐 사실 사탐 관심 많이 가 있지 않을 거예요. 내시기간 동안 리듬 끊긴 이유도 있을 거고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멘탈상으로 앞에 국영수 과목 중에 주요 과목 하나 털리면 뒤에까지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만 가지고 뭐 등급 컷이 어떻다 이런 거 다 사이트 들어가 보면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뭐 그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단 지엽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혹은 뭔가 좀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다면 조금 더 말단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어떤 테마에 약한지, 뭐 구체적으로 사탐 과목 어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거에서도 어느 파트가 약한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약 30여일 가까이 남은 시간 동안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문항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뭐 등급 컷이 어때요? 난이도 어때요? 그런 얘기 묻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어떤 위로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어떤 뭐 격려 이런 건 이제 수업 중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 되는데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해나가면 됩니다. 그게 대다수의 수험생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탐은 점수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탐입니다. 자, 선생님은 주요 문항들을 풀어드릴 건데요. 번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문항들을 원하면 해설 강의를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게시판으로 와서 자기 궁금한 것만 질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있잖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건데 재수생들은 그 말을 진작에 듣고 6평 이전에 성과를 본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가 한다고 해, 어느 과목을. 지리만 얘기할게. 해. 근데 뭔가 점수가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 안 나와.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그 친구들한테 보면 그 친구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남아있는 것은 점수야. 근데 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지. 어디가 약점인데? 모른단 말이야, 실제로. 제대로 말 못해. 근데 그 친구들한테 시험지를 다 가져와 보라고 그래.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이 직접 주제를 체크해줘.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맞아요, 맞아요 이러는 거야. 알고는 있다, 느끼고는 있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점수에 정체됐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책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시험에 점수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앞으로의 방향을 찾고 싶다면 제일 좋은 건 선생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열어놓은 거 알죠? 페메 아니면 인스타 DM 다 열어놨습니다. 그거 통해서 요새는 선생님이 구체적인 미안하지만 지식에 대한 질문은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많이 안 받고 상담만 해드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3월 달에 뭐 틀렸고요, 4월 달에 뭐 틀렸고요, 문항 번호를 쭉 알려주세요. 그럼 거기서 패턴이 찾아집니다. 재수생들은 더 많은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더 잘 찾아지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는 덜 찾아지지만 3, 4, 6, 7, 4번의 모의고사면 충분히 어떤 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 이후에 제대로 해나가야 돼요. 게시판을 통해서도 좋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을 좀 계획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묻는 질문, 선생님 고독한 심화해야 돼요, 문풀해야 돼요 그러는데 둘 다 하셔도 상관없고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문풀을 좀 더 추천합니다. 이미 선생님이 아마 한 오늘 이 정도 시점까지 1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선판매인데 많은 친구들이 사보고 문제 퀄이나 그리고 문제지의 구성상의 특징이나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장담하겠습니다. 효과 봅니다. 오케이? 앞으로를 계획하자. 자, 그럼 주요 풀어드릴 문항 번호 1번, 3번 이 문항들 이외의 거는 게시판으로 오세요. 6번, 그 다음에 9번 2페이지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서는 12, 13, 15, 12, 13, 15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서는 17, 19, 20, 17, 19, 20 이렇게 쭉 해서 선생님이 약 10문항 되네요. 이 정도 문항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퀄 괜찮아요. 이 모의고사 변별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6평에 뭐 견주어 봤을 때 등급 컷이 어떻게 나온다 선생님은 확인도 안 했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문제 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재수생들이 가담하면 만점이 등급 컷 1등급 컷이 될 수 있는 시험이긴 하지만 문제 퀄리티 괜찮으니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문항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위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영해를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안쪽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직선기선 안쪽에 내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통상기선의 영해를 찍어놓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 위치들을 반복적으로 넣어놨네요. 1번,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백두산에 대한 거죠. 보통은 백두산과 위치를 헷갈리게 했던 게 여기 있는 중강진이에요. 근데 이제 온성으로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표준경선이 지나간다. 얘들아, 가운데쯤으로 보이지? 근데 혹시라도 이게 가운데냐 아니냐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핀트를 벗어났어. 이게 가운데여도 2번 선지는 틀린 거야. 왜? 표준경선은 일본 쪽에 있는 135도를 말하는 거거든. 오케이. 자, 표준이라는 말과 표준경선의 표준이라는 말과 중앙경선이란 말은 다른 겁니다. 알겠니? 다른 거예요. 그걸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3번. 디귿. 이게 마라도면 이 말이 맞죠. 근데 이 녀석은 이어도입니다. 이어도인지 어떻게 하냐? 마라도는 제주도 거의 바로 옆에 찍혀 있어요. 이거는 이어도입니다. 이어도. 이어도 보세요. 영해에 전혀 들어가지 않죠. 왜? 얘는요. 섬이 아닙니다. 섬이 아니라 수중에 있는 암초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고 심지어 영해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 녀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최남단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4번. 가의 A는 영해죠. 여기에 중국 애들이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물고기 잡는다? 안 되는 거고요. 5번. 제주도와 울릉도의 영해 밑줄 통상기선. 그런데 여기는 동해안 쪽이니까 통상기선을 적용하겠지. 정답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참신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좋은 문제예요. 참신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저런 문제가 수능에서 안 나오냐?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는 테마들이니까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3번 문제는 하천과 관련해서요. 꼬불꼬불 돌고 있는 하천. 물론 얘는 심하게 공류를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서도 이 녀석은 꼬불꼬불하면서 주변에 등고선이 많은 감액공류, 상류 쪽을 보여주고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평지가 많은 하류 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자유공류 이런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신경은 안 쓰면서 풀 가능성이 큰데 동일한 하계망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물줄기란 얘기고 같은 물줄기의 두 지점을 체크했다는 건 상하류를 구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출제자들끼리의 사인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1번 경지율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비율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누가 개발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경지율이 높은 지역은 평야 지역일 것이다. 이걸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 중에 누가 평야 지역이니까 나가 평야 지역이니까 나 지역의 경지율이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추론입니다. 추론. 그러면 2번은요. 유량은 하류로 가면서 많아지는 거고요. 3번은 하방 침식은 상류가 활발하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은 B하고 C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류 쪽에서 평지가 많은 쪽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범람원일 가능성이 크고 범람원에서는 하천과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고도의 차이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도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고 토지 이용 기호를 봤을 때 얘가 밭이니까 얘는 자연재방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논이니까 배후 습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누가 더 자연재방이 더 하천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침수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선지도 잘못된 거. 4번 선지 정도 뭐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옳은 거 그렇게 보면 되는 문제. 그다음 2페이지 6번 문제 되겠네요. 6번 문제. 외국인 수와 주간 인구 지수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조합으로 나오던 자료는 아니에요. 자료는 아닌데 여기에서 외국인 수를 줬다는 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서울의 서남 쪽에 있는 안산을 의도한 거죠. 안산을 의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산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서남쪽 안산, 그 옆에 있는 뭐 시흥, 아니면 화성 비슷한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나하고 다가 있는데요. 여기는 일산이 있는 고향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뭐 이거 파주로 알고 풀었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연천 쪽입니다. 파주는 고향 바로 위쪽에 붙어 있죠. 연천은 완전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주간인구 지수가 지금 다라는 애가 100을 넘었고 나라는 100이 안 되죠. 이 말은 뭐냐. 경기도에 있는 지역을 비교할 때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이 주간인구 지수가 낮아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야. 왜 그러냐? 서울로 출근을 하니까. 이렇게 서울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연천에서는 서울로 출근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주간인구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 고향 쪽, 다가 연천 쪽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참고로 외국인 수가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 왜 고향이 더 많냐? 이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특성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냥 고향이 인구가 더 많으니까 외국인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안산은 고향보다 인구가 적어요. 근데도 외국인 숫자가 더 많다는 건 진짜 외국인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비교해서 봐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지들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지 어렵진 않고 저는 이 문제에서 지역을 연결하는 방법. 안산은 아주 특별한 사례고요. 요거는 잘 나오는 특별한 사례고요. 고향하고 연천의 경우 지명을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가 인구는 많고 주간 인구 지수는 낮다. 이렇게 풀어가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지역 문제. 사실 선생님은 차라리 이 문제를 낼 거였으면 뭐 이것도 좋은데 사진 요새 많이 트렌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지도 하나 그려주고 지도 하나 그려주고 그 지도의 위치들을 같이 찍어줬으면 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충분히 이만큼으로도 문제 퀄리티가 괜찮은데요. 악자가 들어갔죠? 뭡니까? 화강암, 돌산, 암석과 관련한 얘기니까요. 여기에는 암석과 관련한 얘기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선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태백산 용현동굴이라고 되는데 동굴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동굴은 크게 석회동굴이거나 아니면 제주도의 용암동굴이에요. 근데 이 태백산이라는 건 제주도에서 들어본 산이 아니잖아. 한라산 정도나 들어봤지 뭐. 그래, 그러면 이거는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석회동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용암동굴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한라산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이 녀석은 화산지형, 화구, 호 얘기하겠지. 참고로 동굴 중에 해식동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내기는 암석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D는요, 덕유산인데 글쎄, 저는 덕유산은 꼭 외우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얘는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토산입니다. 이것도 제 고집인데 왜 말을 안 하냐면 제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가 썼던 글들이나 문제집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석사학위 논문이 나오면서 또 환경부에 제가 덕유산 조사했던 게 나와요. 근데 제가 축어를 하고 다닌 게 그때 뭐냐? 덕유산에도 석산과 같은 모습이 있다. 그거만 졸라 써놓은 거야. 그럼 검색하면 나와. 네이버 그 글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를 좀 싫어해. 덕유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고집이야. 근데 뭐 이번에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봐봐. 선지들을 보게 되면 암석에 대한 이야기야. 얘 화강암이야. 언제 거야? 중생 될 거야. 얘 석회암이야. 언제 될 거야? 고생 될 거야. 얘 화산지형이야. 언제 될 거야? 신생 될 거야. 그럼 남아있는 시기, 비어있는 시기 누구밖에 없어? 시원생대밖에 없는 거야. 추론 가능합니다. 충분히. 추론 가능해요. 1번 마그마의 관입. 맞는 이야기죠. 2번 해성층에 포함되어 있다. 고생대 지층, 그 중에서도 전기에 해당하는 조선계는 해성층. 맞죠? 3번 화구의 함몰. 얘들아, 화구의 함몰 이거는 천지에서 쓰는 표현이잖아.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거 몰랐어도 가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0번 그러니까 뭐 이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선생님 출제 많이 도와주는 선생님들한테 몇 가지 조금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문제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지보다 세지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조금 좋았다고 하고 한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될 자료가 한 2개 정도가 들어가 있대요. 이게 누구냐면 이제 제가 안 풀어드리지만 10번이에요. 요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자료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 말고 이제 다른 자료들이 좀 여기에 봐도 시기가 81년부터 2010년까지 좀 옛날 거죠. 옛날 건데 최근에는 이런 개념 말고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개념의 자연재해나 여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안 쓰는 거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 뒤에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17번에 항만과 관련한 거 이것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 EBS에 있었고 평권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번하고 17번은 최근에 많이 쓰는 자료는 아니다. 그런 점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적어도 수업을 듣고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그 정도는 알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틀려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10번하고 17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심스러운데 뭐 드리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소비 구조를 가지고 지역을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나와 있는 지역을 먼저 보시면 서울, 그 옆에 경기, 그 다음에 제주,
그리고 울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용도들 딱 놓고 봤을 때 얘가 압도적으로 너무 혼자 눈에 띄죠. 예, 광업이나 제조업이 크다니까 이거 울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도 좀 크지 않아요? 그럼 서울하고 제주하고 경기가 남았는데 서울하고 제주의 특징이 뭐야? 2차 산업이 거의 없다는 거야. 땅값이 비싸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누구다? 경기로 간다. 이것도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가 남았는데 얘네 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정 공공용과 그쵸? 서비스업이 많다는 건데 차이점을 우린 주목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바로 이 녀석의 농업업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농업업이 클 수 있는 데가 누구겠어? 그렇지. 서울이겠어? 제주겠어? 제주지. 그래서 얘가 제주, 얘가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제주에서 왜 농업이 이렇게 전기를 많이 써요? 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선생님 애기들 그냥 우연히 사줬다가 우리 딸내미들이 엄청 공룡처럼 먹어댄 게 있어. 귤. 귤 여름에 먹어 겨울에 먹어. 원래는 겨울. 근데 지금 먹는 귤은 뭘까? 내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에어컨 같은 거 돌려서 하우스에서 키운 귤이야. 그럼 그런 데서 전기 쓰지. 그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맛은 솔직히 그렇게 있지는 않겠지. 뭐 당도 관리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안 먹었던 거라고 와 올해 처음 먹는다 그러면서 막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팩 이마트 거 그대로 먹고 또 동네 가지고 더 큰 거 한 박스 그대로 먹고 그랬어. 그러면서 막 흐뭇하면서도 막 씁쓸한 거 있지. 와 이게 하나에 얼마냐 막 이런 거 계산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 사람이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요거 농업용 그거 제가 연상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좋은 문제 같아요. 최근 지역 문제 트렌드가 이렇게 위성 사진이나 사진들로 많이 내는데 그 트렌드도 맞추면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황남해의 간척평야. 이게 B죠. 간척한 평야. B와 그다음 인공담수, 인공저수지. A를 줬고 그 다음에 CDE는 동해안의 사주, 얘는 뭐 사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만 체크한 걸로 보면 사빈이고 전체를 담은다면 사주가 된 거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서코, 그리고 서코 뒤에 하천과 연결될 때 주변에 강이 쌓아놓은 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충적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있는 거죠. 선지 자체가 너무 훌륭한데 1번 맞는 얘기고요. 간첩. 2번 후빈기 해수면 상승. 얘들아 한국지리 배울 때 모르겠으면 그냥 후빈기 해수면 상승하면 돼. 석호가 만들어진 것도 후빈기 해수면 상승이고 그게 만들어진 이후에 얘네도 쌓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3번 D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축소되죠. 맞고요. 4번 E는 파란과 연한유가 쌓은 게 맞죠. 5번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잘 들어. 이 녀석은 인공적인 담수 강물이고 간척평야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얘가 염해 우려가 있어요. 가능성이. 언제? 가뭄 때. 그래서 가뭄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수를 공급해 주려고 만든 녀석이 바로 인공 담수입니다. 그런데 석호는요 완벽하게 막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닷속으로 뚫린 경우도 있어요. 이 녀석은 그러면 뭐냐면 염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염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을 가져다 쓰지 못해요. 용수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담이고 물을 가능성이 크진 않은데요. 용수로 쓰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염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오히려 물 자체의 염분으로 따지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은데 이 주변은 염의 우려가 있지만 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원래 여기가 주변이 갯벌이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올라올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얘는 이 물이 짜지만 갖다 쓰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죠. 예, 선지에서 묻지 않았어도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13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번 1차 에너지 연별 공급량. 작년에는 트렌디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 연도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었죠. 어찌됐건 1차 에너지 연별 공급량에서 공급이란 말은 소비와 같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로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남이 1등이고 전남이 2등, 경북이 3등으로 간다. 경북은 없지만 그걸 알아두게 되면 막대 그래프만 놓고 보더라도 가가 충남이겠구나, 나가 전남이겠구나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전남에만 지금 D가 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누가 되냐면 원자력이 되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충남은 화력발전소도 있고 제철소도 있어서 석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A가 석탄이 되는 거고, 반면에 전남은 물론 제철소 있지만 석유화학단지의 비중이 좀 더 크면서 석유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B가 석유가 되는 거야. 그리고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는 C가 거의 없는데 C는 다에만 있지. 이게 힌트가 되는 거야. 도대체 뭘까? 남아있는 애 천연가스지. 그러면서 뭐의 힌트가 되냐? 얘가 경기도다.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막대 그래프 높이를 모르게 되면 한 군데, 여기 딱 지역들을 봤을 때 원자력은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원자력 하나밖에 없는 얘가 원자력이고 거기 가진 애가 전남이지.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모두 도지역이죠. 도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를 적게 쓰겠죠. 누구를 제외하면? 경기도를 제외하면. 그럼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A, B는 모두 다 큰데 C는 오로지 이 지역에만 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경기도가 되면서 C가 천연가스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잡아내는 건 마음입니다. 전남하고 충남을 외웠고 전남에서 충남에선 석탄, 전남에선 석유 많다 외웠으면 그냥 지식으로 풀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합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런 전제를 깔았죠. 이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를 충실했으면 이거는 암기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부하는 이유도 그건데, 그리고 변형 문제를 푸는 이유도 그건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킬러 컨텐츠가 안 돼요. 그걸로 변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변별력이 주어지는 문제는 모두 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기는 하지만 낯선 문제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낯선 것에 대한 문제는, 낯선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는 지식만으로는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그럼 그런 것들은 뭐야? 그래, 예를 들어 충남, 전남, 충남에서는 석탄, 전남에서는 석유, 이렇게 외운 지식으로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선생님이 그래, 하나밖에 없는 게 원자력일 거고 그게 전남일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도지역이니까 천연가스가 적고 경기에만 많을 거야. 이런 식의 추론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풀이 방법을 지금 둘 다 보여드렸는데, 많이 나왔던 유형은 지식으로 푸는 게 짱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새로운 유형은 항상 생각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생각하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방학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죠. 이 이후부터 파이널로 갈수록 점점점 여러분들이 공부한 학습량과 문제 양이 더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도 그렇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 건 뭐야? 익숙한 유형이라는 거야. 응?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 이외의 것까지 해줘야 실전에서 낯선 문제가 만에 하나 나온다면, 변별력이 큰 시험이 돼서 만에 하나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 낯선 문제가 나온다면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그래, 이거지 이렇게 외워주는 것들을 충실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해줘야 돼. 알겠니? 자, 잔소리 같은 얘기였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은요, 지역 그대로 연결하는 거 확인하는 거고요. 2번은요, 석유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은 석탄에 대한 설명인데, 잘 봐 얘들아. A하고 B가 어차피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석유고 둘 중에 하나가 석탄이 될 수밖에 없어. 유탄, 천, 원수 이렇게 가니까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1번은 A를 석유라고 하고 2번은 B를 석탄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네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A가 뭔 말이냐면 석유고 B가 석탄이면 둘 다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A는 그래, 반대로 석탄이고 B가 석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도 읽어봐야 된다고. 선생님 이거 자료 찾는 법 자료만으로도 얘기했지? 선지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거야. 그 연습도 해줘야 돼. 해야 돼. 다양한 걸 하라고. 다양한 걸. 나 이 문제 아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다양한 걸 해줄 수 있어야 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천연가스가 적을 것이고, 그래서 C가 천연가스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다면 A하고 B가 누가 석유고 누가 석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C보다는 오염물질이 많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허탈하지만 이 문제는요, 이거 못 구해도 답 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이 문제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고 했는데 난이도를 높일 방법도 많고 안 내는 이유도 있어요. 말씀은 드릴게요. 최근 유형은 아닙니다. 안 내는 이유. 제가 알기로 수투기에서 이 문제 좋다라고 저도 느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풀어주고 제가 자료까지 직접 찾아서 애들한테 보여줬는데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EBS 수특이나 이런 거 모의고사에 들어간 선생님들한테 물었어요.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자료 봐서 알잖아.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어느 하나의 항구가 그 도시의 물건만 나르는 게 아니라 항구가 없는 주변에 있는 지역의 물건까지도 나르기 때문에 그 공업 도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광양에 항구가 있어. 그럼 광양에서 나온 철만 옮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지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그렇진 않은데요. 평가에 나왔을 때 그 문제가 난이도를 높였던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거제도가 있어요. 그럼 거제도에도 항구가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거제도 하면 조선소잖아. 배잖아. 근데 배가 배를 취급하긴 좀 이상하지. 근데 거제도는 뭘 많이 취급하냐? 철을 많이 취급하는 거야. 이상하다, 애들이. 거제도에 제철소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한 건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생각을 하는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배는 뭐로 만들어? 철로 만들지. 그런 게 잡힐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출항되는,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는 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하나의 항구가 그 공업도시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이유, 실제로 거제 찾아봤는데 항구가 몇 개더라고요. 그런 이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것, 취급하는 모든 품목을 가지고 난이도를 높였었는데 이 문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게 간단하게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0번 맞죠? 10번과 17번은 최근에는 좀 지양하는 자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19번 문제 오류는 아닙니다. 19번 네, 지역을 제시해주고 자료를 준 건데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적인 기후 요인의 특색을 가지고 이걸 추론하면 되는 건데 겨울 강수 D가 많은 거 딱 보는 순간 이거 가지 뭐.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연교차가 A가 제일 큰데 연교차가 큰 건 북쪽이면서 내륙에 내릴 테니까 얘가 A가 되겠지. 그럼 B하고 C가 두 개 남았는데 서해안이고 남해안이잖아. 남해안이네가 당연히 연교차가 좀 더 작아야지. 그래서 얘가 C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이러는 거야. 그럼 애들이 질문은 먼저 하니? 선생님, C가 남해안인데 왜 겨울 강수가 많아요? 겨울비. 눈만 생각하지 마. 얘는 눈이지만 얘는 겨울비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남해안 지역이 겨울비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지역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 연습만 했습니다. 선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해보시면 되겠어요. 해요? 선지? 그래? 기억. A는 B보다 무상일수가 많다. 무상일수는 북쪽으로 갈수록 내륙으로 갈수록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땡이고요. 이런 게 지식이라고. 이런 것들은 앞에 개념이나 이런 과정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야. 안 돼? 그 수업 못 듣는 거야? 아니? 체크하고 그 부분 고생스럽더라도 가서 찾아보면 돼. 아니면 선생님이 말해준 걸 외우거나. 뭐라고 말했어? 북쪽이거나 내륙으로 갈수록 짧아진대. 외우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 A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소우지입니다. 남북한 합쳐서. D는 평균 정도의 강수량을 가진 데고요. 따라서 A가 연강수량이 많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디귿 B 한강 부근에 있는 인천 지역, 그 다음에 D 울릉도. 울릉도는 눈이 많죠. 우리나라 여름 강수 집중률 꼴찌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B가 높다는 거 여름 집중률이 맞고요. 리을 C 남해안 지역은 B 서해안보다 최하늘 기온이 높다. 남해안이니까 무조건 겨울 기온이 따뜻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답은 5번 갈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할 만한 문제고요. 20번 문제.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변별력이 있어요. 좋은 문제기도 하고요. 일단 뭐 가나 ABC 미지수가 참 많은데 가하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뭐 곧바로 전북 경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보다 나가 좀 적죠. 그러면 전북 경북 하면 진짜 시골 오브 시골들이거든. 그럼 이런 지역에서는 누가 더 많으냐? 노인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노년, 요게 유소년으로 봐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A는 쉽죠. 노인이 지금 제일 전국에서 많다는 거예요. 비중상. 그게 누굽니까? 전남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변별력은 B와 C를 고르는 데 있습니다. B와 C를 고르는데. 첫 번째 힌트는 이거예요. 나가 유소년이라고 했을 적에, 유소년이라고 했을 적에 요 B하고 C하고 유소년의 비중을 따져보는 거죠. 엇비슷하긴 한데 얘는 3칸을 거의 가득 채우고요. 얘는 3칸이 살짝 안 됩니다. 그래서 유소년 같은 경우는
B가 C보다 조금 더 많아요. B가 C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더 직접적으로 눈에 확 보이는 건데, C가 노인이 꼴찌라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지역이 전남을 제외하게 되면 경기하고 제주인데, 누가 노인이 꼴찌일까? 반면에 누가 아기가 조금 더 많을까?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필요한 지식, 둘 중에 뭘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상당히 사실은 결론적으로 알고 나면 재밌는 건 뭐냐면, 제주가 유소년이 전국 2위예요. 세종시 다음으로. 여기 도지역만 있으니까 세종시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제일 큰 겁니다, 유소년이. 이 안에서는. 이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노인이 제일 적은 도가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로 나온 경기도예요. 도지역 중에 꼴찌입니다. 그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B가 제주, C가 경기. 저는 골라도 참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A는 너무 쉽지만 B하고 C.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니은 선지가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충분히 맞춰줘야 되고요. 디귿은 총부양비는 A가 B보다 높다라는데 유소년 플러스 노년, 즉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길수록 총부양비는 많은 겁니다. 따라서 A가 C보다 더 막대 그래프가 높으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니은은 뭐냐? A는 누구고 B는 누구다? A는 전남이고 B는 정기다 얘기하는 얘는 알 수 없어서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세모치고 넘어가야 돼요. 세모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답이다 아니다는 그 순간에 판단하지 말라. 그냥 넘어가는 거야. 정답에 영향을 안 줘. 알겠어? 이 문제에서도 기억 디귿으로 그냥 깔끔하게 풀리는 거지. 그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드렸는데 몇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몇 가지만. 일단 거꾸로 합시다. 20번 문제 니은 선지 알 수 없다라고 했죠. 세모치를 했죠.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문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라고 할까,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내신 문제, 방금 내신 공부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알 수 없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리엔 그런 거 없어요. 지리엔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선지 없습니다. 그냥 팩트를 가지고 내야 돼요. 알 수 없으니까 틀렸다 이런 건 사형나식 접근이고 아니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내신형 문항인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알 수 없으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모르면 세모치고 넘어가라고. 정답에 영향을 안 주니까. 맞다 틀리다의 팩트가 아니라. 알겠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차피 마지막에 가게 되면 변별력을 갖는 문제는 낯선 문제다. 그럼 낯선 것은 암기가 안 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자꾸 생각해주는 연습을 통해서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시험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사탐은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다. 근데 좀 부지런 떨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안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 안 돼요. 저 수험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많이 지켜봤으니까 말하는 건데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아. 트라우마? 어느 과목 싫어? 막연하게 점수가 정체된 것 같아? 막 바꾸고 싶어? 고민 들 거야. 응?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쉽게 말하냐면 나는 많은 케이스를 봤으니까. 많은 케이스를 봤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불안한 게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고 많이 지켜보고 극복하는 친구들을 많이 본 게 또 내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코 쉽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켜켜이 쌓아온 선생님으로서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불안감 갖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문항을 내가 틀렸고 주제에 내가 잘 틀린 주제가 뭐라는 걸 먼저 잡자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공부하자고. 응? 막연하니까 선생님 뭐부터 해야 돼요? 뭐는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질문의 대다수야. 얘들아, 세상에 뭐부터 해야 돼요?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세상에 선생님 뭐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돼. 근데 하면 좋은 게 또 인지상정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케바케하다. 빨리 그 고민부터 털고 우리가 진짜 직진해서 달려가지고 수능 향해서. 알겠니? 그 고민 같이 나눌 준비 선생님이 됐으니까. 오케이?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한번 진짜 해봅시다.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 일찌감치 만들어가지고 일찌감치 열심히 하려는 얼리버드들 친구들 위해서 할인 혜택도 좋고 했고요. 선생님이 이제
시적으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놓치지 않고 공부시킬 것도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같이 한번 남은 기간 공부하는 재미를 좀 느껴봅시다. 알겠지? 본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